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밀실야합을 통한 추악한 뒷거래 예산안 저지를 위해 한국당 의원들은 예산이 통과되는 순간까지 피켓 시위를 벌였고 바로 비판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제 예산안 428조 원이 통과되는 과정은 조금 전에 김정훈 기자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다른 당 원내대표들과 합의를 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무사히 통과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만 당내에서 거센 반대에 부딪힌 거죠. 임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그런데 심지어는 사퇴하란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 그러죠. 자, 원내대표 경선 후보로 나선 분들은 이 상황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 한 분 한선교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한선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예산안 저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참 어려운 자리구나. 네. 아니 예산안 얘기부터 잠깐 진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3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긴 했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 의원님도 그런 생각하신 거예요. 네네. 지금 말씀이 합의안이라고 그러셨는데 예. 저희들도 똑바로 봤지만은 잠정 합의안입니다. 잠정이다. 근데 이제 잠정 합의안은 보통 밑에 3당 대표들이 사인을 안 하는데 거기는 또 사인이 돼 있더라고요. 사인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으시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 대표는 잠정 합의안이라도 이 정도까지 방어를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 원하는 예산을 반영을 했으면은 의총에서는 그런 대로 부족하나마 통과되지 않을까 하고 오셨는데 예기치 않은 그런 저항을 받으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제 우리 오전, 오후 두 차례 의총을 했었는데 거기서 정우택 대표의 책임을 묻고 이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그래요? 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당의 밀실 야합, 한쪽은 국가 예산을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차지하고 한쪽은 자기들 지역 예산을 서로 바터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제 수적으로 과반수가 넘어서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도리는 없었고 의총이 길어졌던 이유는 과연 이런 부당한 이유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행동 수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방법론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것이 주였지 정우택 대표의 책임을 묻고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의 책임을 물었느냐 아니냐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그분이 가서 합의까지 하고 잠정 합의라고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사인을 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한 내용에 대해서 당내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뒤집는 바람에 여러 가지 혼란이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눈살 찌푸리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게다가 마지막에 불참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도 이제 김현정 앵커께서 이렇게 눈살 찌푸린다 하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이제 더 강하게 느끼실 텐데 이 잠정 합의안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정우택 대표도 이것은 잠정 합의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하고 회의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민주당 17대 국회 같은 때는 박근혜 대표 시절에 야당 대표가 9분인가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도 여야 합의, 잠정도 아니고 합의안이 이게 합의가 됐는데 의총에서 무결돼 갖고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이 완전한 안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부당함을 알리는 방법을 어제는 오랜 시간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죠.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걸 물리적으로 옛날 국회 선진화법 없을 때는 아마 단상으로 올라갔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걸 국민에게 똑바로 알리자죠. 밀실 야합을. 근데 한 의원님 전략상으로도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요. 조금 전에 설명 들으셨겠지만 그 법인세 부분 자유한국당이 그토록 반대했던 법인세 부분 만약 불참하지 않고 들어가서 표결했더라면은 그거는 자유한국당 뜻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것도 놓치신 거예요. 아니 그거는 잘못 짚으신 건데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서 표결을 했으면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분명히
전체 찬성표를 눌렀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불참을 했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는 이미 달성이 됐었고 예? 제적 과반수를 넘기는 것은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법인세 전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예. 제가 짐작컨대는 민주당이라든지 좀 진보 좌파적인 성향의 경제 이론을 갖고 계신 의원들께서는 2천억 기업에 대해서 25% 법인세를 부과하자가 민주당 아니었는데 그거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제 합의된 것이 3천억 기업으로 됐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불만의 표시지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서 표결에 참여했으면 절대 그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표심이 바뀌었을 거다. 들어갔었으면. 표심이 바뀐 그렇게 게 보시는 아니고 거예요. 그들이 야합을 했기 때문에 이거 통과시키는 것이 그들의 명제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입장. 이해됐죠? 밀실 야합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할 수 없었다. 지금 이런 입장, 그리고 이런 어제 말씀이에요. 느낀 것은 예. 대한민국이 1여 2야가 있는 게 아니고 1여 1야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국민의당은 야당이 더 이상 아닙니다. 뭐 여당 이중대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중대도 아니고 그냥 여당이에요. 그냥 여당이 국민의당에서 네.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그 소리던데요. 아니 듣기 싫어도 자기들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제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진짜 이제는 야당의 어떤 서로 공조 이것도 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표결에 불참했던 이유 지금 설명을 좀 들었어요. 그나저나 한성교 의원님 사실 네. 오늘 초대한 이유는 원내대표 경선에 나가셨잖아요. 네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모셨던 건데 감사합니다. 경선 출마 선언을 제일 먼저 하셨는데 그때 일성이 뭐였는 거 아니? 홍준표 대표의 언사가 도를 넘은 지 오래됐다. 홍 대표 사당화를 맡겠다. 그러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로 자유한국당이 사당화돼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어떤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은 뭐 짐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대통령의 탄핵이라든지 구속이라든지 대선 패배라든지 그 뒤에 뭐 어떻게 숨 쉴 틈도 없었고 숨 쉴 자격도 없듯이 죽어서 이렇게 사는 그런 가운데 사실 홍준표 기가 많이 죽어 있는데 홍준표 대표 같은 성격의 대표는 우리에게는 이 시기에 굉장히 필요한 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뭐 기억력도 좋으시고 순발력도 좋고 때로 정치력도 있으시고 아주 활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준표 선배가 말씀이 좀 거칠 부분들이 있죠. 지난 대선에서도 거친 부분이 있죠. 문재인 후보와 토론 중에 도로장머리가 없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불쑥하시고 아마 그분의 성격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아주 나쁜 감정을 갖고 하시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말씀이 좀 지나치셨고 사당화라는 것은 지금 고루미니 암덩어리니 바퀴벌레니 이 친박 성향의 의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당에는 한 20명 정도 탈당했다 복당한 복당파들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분들이 사실은 그 모든 잘못 과오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최순실 국정농단에 있다 하더라도 그 탄핵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사실 우리 당의 수십 명의 의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러한 좌파 정부를 만들고 나가서 자기들의 정치 실험을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물론 돌아온 탕화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부모의 마음도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주요 당직을 그들에게 맡겼고 이제는 홍 대표가 미는 듯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나간다. 그것이 바로 한쪽 세력은 괴멸시키고 한쪽 세력으로 앞으로 가겠다. 그 선두에 아마 홍준표 대표 본인이 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이 말씀이라든지 행동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아니 홍 대표가 미는 후보가 지금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다 우리 기자들도 다 짐작하고 있고. 아니 기자들이 쓰기로는 김성태 의원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보긴 했습니다만 홍준표 대표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하시던데요. 난 민 적 없다. 누구도. 근데 미국 출장 가셔갖고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대표님 진짜 김성태 의원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고 투쟁력 강한 사람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런데 기자들은 취재를 그냥 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당화의 증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전에는
정말 제왕적 당 총재가 존재하던 시절 16대까지는 예. 원내 대표가 아니고 원내 총무였습니다. 그래서 예. 당 총재가 지시하는 일을 원내에서 심부름을 하는 총무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17대 김동영 의원부터 원내 대표가 돼서 원내가 독보적인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 질문이자 홍준표 네. 대표의 반론으로 마무리 질문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홍준표 네.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박근혜 사당화, 그 박근혜 사당 밑에서는 고위 공직과 당 요직을 차지하며 전행하던 사람들이 수양버들처럼 그렇게 흔들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홍준표 사당화 운운하는 거 가소롭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박근혜 대표 시절에 예. 2007년까지 대변인 2번을 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데 사당화된 적은 제 느낌엔 그렇게 없었습니다. 제가 그 안에 있어서 못 느꼈는지 모르고 그리고 저는 뭐 고위 당직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호가호위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도 아닌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리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라도 저기 혹시 김현정 앵커 고름 아세요? 고름? 고름 알죠. 예. 아침 시간에 이런 그 좀 불결한 예. 물질에 뭐, 대해서 죄송한데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유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어제 홍준표 세상에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요. 그럼 고름을 고름이라 그러고 암덩어리를 암덩어리라 그러지 암덩어리님 그러냐라고 어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 최신이 떨어지는 거죠. 아.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그렇게 장난기 섞인 그런 얘기하시면 진짜 당 대표로서의 품위가 예. 떨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죠. 예.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한선교 의원. 네,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한 소식인데요. 자, 해경의 늑장 초동 대응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당시 모습이 담긴 CCTV도 공개가 됐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어둠 속에서 환하게 불을 밝힌 배 한 척이 항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지금 저 빨간 동그라미 속 배가 바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구조를 위해서 출동을 준비하는 해경 고속단정인데요. 자, 그런데 시간만 지나도 저 주변에 계속 빙빙 돌고만 있습니다. 다른 어선만 지금 불빛으로 비추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저렇게 허비한 시간이 20분이 넘는다고 하고요. 이 이유가 지금 항구에 있는 다른 어선들을 묶는 작업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선들이 쭉 묶여 있는데 하필이면 지금 출동해야 되는 저 해경 고속단정이 제일 안쪽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처럼 각게 들어가고 나가고가 아니라 엮여 있는 건데 그럼 이 고속단정이 나가느라고 줄을 풀어놓고 그냥 가버리면 여기 있던 어선들이 다 떠내려 간다는 거예요, 줄줄이. 예. 네. 그럼 해경이 또 그걸 방치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 묶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출발한 겁니다. 거기에 걸린 시간이 말씀하신 대로 20분. 그리고 저기서 그러면 뭐 직선으로 달려갈 수 있었느냐, 그게 아니고 아직 일출 전이고 어두운 시간이기 때문에 레이더 장비가 없는 배였다는 거죠, 재래식. 네. 더듬더듬 가기 위해서 가다 서고 가다 서느라고 도착하는 시간도 한 17분 걸렸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줄 풀고 묶고 하는 빠져나가는 과정이 20분. 그냥 가는 기간에서의 또 이게 단축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허비한 시간. 거의 40분을 시간을 날린 겁니다. 우리가 1시간 내에 도착하는 걸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중에 3분의 2 가까운 시간이 달리는 시간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것을 가기 위해서 소모하는 데 들어간 시간이에요. 국민들이 기대하기는 출동 그러면은 바로 시동 걸고 뛰기를 지금 기대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누수 시간들이 결국 골드타임을 거의 다 잡아먹어 버렸다면 이게 지금 올바른 대처인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개비할 것인가? 그런데 저렇게 독자적인 부두를 쓰지 못하고 어선들과 같이 섞여서 쓰는 곳이 70곳이 넘어요. 그러면 자체적인 출동 부두를 갖춘 곳은 23곳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목표는 절반 정도는 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체제로 부두를 해경 전용으로 쓰자라고 하는 건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하니 이게 개비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보는 저 장면은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은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 해경에 지금 전용 부두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지금 전체 현황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95곳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해경 전용 부두는 23곳에 불과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 부두가 없는 곳이 72곳, 대부분이 전용 부두 없이 저렇게 민간 선박과 함께 묶여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출동 명령을 받은 배가 항구에서 저렇게 20분 동안 헤맸는데요. 네. 근데 항구에서 나가고 나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야간 항법 장치가 없었다는 거죠. 고장이 나가지고 네. 그냥 육안으로 식별하면서 가느라고 또 이것도 네.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서해고요. 새벽 시간이고 우리가 그때도 짚었지만 이게 썰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네. 그럼 가다가 또 바닥에 걸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육안과 물리적인 상태로 더듬더듬 바다를 헤매서 이 침몰한 곳까지 나갔다. 그러느라고 시간이 또 10여 분 정도가 더 소비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확인했지만 그 영흥도 앞바다 자체가 항구로부터 먼 곳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안타까운 겁니다. 네. 망망대해도 아니고 좌표를 명확히 알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또 저때 이 자동 항법 장치가 고장나 있었던 것인가? 예. 그러면은 통상 고장나 있는 것은 아직 아닌가? 이런 이제 장비 점검에 대한 문제가 또 큰 과제로 떠오르고요. 정말 이미 사후 약방문, 소일코 외양간 고치기일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날 수 있는 해상 사고를 우리가 대비한다면 지금 짚는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개선돼야 될 대목으로 아주 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런데 있겠습니다. 그 사실 세월호 이후에 이제 해경이 우리가 거듭날 것이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이번 사고를 보면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물론 전용부도 당연히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이제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이번에도 뭐 애산에 관련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지만 SOC에 뭐 1조 3천억이 추가로 갔다는 거예요. 애산 안에 없는 거. 근데 전용부도 사실 만드는 것은 뭐 그거에 비하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용부들은 있어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야간 항법 장치가 고장났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한 달 전부터 그 구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를 다투고 골든타임이라 있는 건데 이제 그게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지금 에어포켓에 갇힌 사람들과 해경이 통신했잖아요. 네. 예. 근데 계속 해경이 에어포켓에 갇힌 사람한테 유치를 보내라고 얘기를 예. 합니다. 어디냐고 물어봤죠. 지금 목숨이 경가에 달린 사람들한테 계속 통화를 하면서 예. 결국 그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자기의 위치 정보를 해경에 보내는 아주 우스운 일이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 언론에 나온 것은 인천 VTS하고 사고가 나자마자 명진 그 사고를 낸 명진 152호가 VTS하고 다 교신했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자마자. 그리고 그렇죠. 예. 거기에 위치의 좌표까지 다 알려줬거든요. 근데 계속 거기는 통화를 하는데 해경은 또 이게 헤매고 있고 그러니까 일원화가 돼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네. 것처럼 일단 뭐 예산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해경 자체의 근본적인 구조에 대한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아직도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한탄스럽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급유선 선장 그리고 가판원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모습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많은 사랑을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가족들 죄송합니다. 그럼 인정하시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물 한 잔 따가운 물 마시러 들어갔었습니다. 그 전날부터 속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게 1, 2분 사이에 그랬습니다. 네, 자 급유선 선장이 상당히 울먹이는 소리로 이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법원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뭐 사안이 제일 중요하죠. 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15명을 사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과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낚싯배를 또 발견을 했다는 거고 물론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뭐 낚싯배가 피해 갈 것이라고 진행을 한 것인지 설사 낚싯배가 뭐 피해가지 않을 것이라고 아니면 낚싯배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선장과 갑판장은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주의 의무가 있거든요. 네. 충분히 주의 전방적으로 잘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지 않아서 이런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뭐 굉장히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아주 중대한 사안은 뭐 다음날 새벽 아니면 밤늦게 나오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면 과실의 소명이 뭐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더군다나 그 일반적으로 이제 과실이 있는 사건은 구속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업무상 과실치사에다가 이제 선박법과 관련된 위반된 게 있고 그다음에 죄질이 안 좋고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신속하게 구속을 했고 이제 국가수에서 좀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박의 충돌 부위와 그다음에 이제 그 선창 네. 그 피해자 측의 어떤 배와 어떤 충돌 지점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과실이 상호 과실인지 아니면 일방적 과실인지 이제 그런 부분이 국가수 결과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경찰에서 분석을 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서 갑판원의 얘기를 잠시 들어봤는데요. 네. 김모 씨 같은 경우 사고 당시에 조타실이 아닌 식당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고 네. 얘기를 했어요. 조타실을 비워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증언이기 때문에 뭐 전날부터 속이 안 좋았다, 물을 마시고 싶었을 수 있죠. 저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정의치에 있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네. 이 사건을 제가 한번 가정을 해봤어요. 이 33배 더 덩치가 큰 급유선이 앞에 가고 있었고 낚시배가 작은 배가 과속을 해서 뒤에서 들이받았는데 네. 작은 배가 전복됐다. 그럼 앞에 있던 이 배는 과실은 많이 줄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속까지 했을까 하는 이 의문을 가져봐요. 그런데 작은 배가 앞에 가고 있는데 분명히 봤는데 안일하게 피해갈 줄 알았다. 이게 선장의 이야기고 거기서 또 전방 주시를 해야 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갑판원은 자리를 비우고 있었고 이 상황에서 그 작은 배를 뒤에서 추돌 해버렸으니까 이것은 급유선의 과실은 너무나 큰 거예요. 그 책임을 야간 당직을 해야 되는 단 두 사람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 저 흐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고의성은 없었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적으로 낸 범죄 사고는 아니에요. 이것은 과실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의 정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런 사태를 막으라고 임무와 안전 매뉴얼을 주고 근무 수칙들이 있는 건데 네. 그걸 다 어기는 바람에 결국은 대형 사고를 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아 안타깝다, 이 운이 안 좋았다 네. 이렇게 속으로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는 중벌을 면키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들이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가 될 수 있을 네. 거고요. 또 이제 선박법과 형법의 어떤 중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선박법은 이제 특별법이기 때문에 네. 그 안에 있어서 운전과 관련된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아마 기소가 될 거고 추가적으로는 아마 그 지금은 저렇게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 법정에 가면은 과실의 정도에 좀 다툴 가능성이 크다고 네, 봐요. 네. 지금 뭐 경황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이제 본인들이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고 당황해서 인정을 뭐 대부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법정에 가면 뭐 낚싯배의 어떤 과실 이제 그런 부분도 선창 이루에 대한 과실 부분을 굉장히 치열하게 다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선장의 진술과 관련한 부분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지금 선장은 해경 조사에서 낚싯배를 받고 또 피해갈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변호사 선임 이후에 낚싯배를 못 봤다라고 진술을 바꿨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 낚싯배를 만약에 봤으면 이제 보고도 피하지 않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면 당연히 과실이 인정되겠죠. 근데 낚싯배를 못 봤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도 과실이 인정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아. 왜냐하면 당연히 조타실에서 아니면 배를 운영하면서 당연히 앞에 어떤 배가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본인들이 당연히 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오히려 낚싯배를 못 봤다고 하면 더 과실이 더 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관계가 좀 확진이 돼야 하는데 예. 결국 그것은 뭐 레이더랄지 여러 가지 항법 장치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났고 그다음에 충격 지점이 어느 부분이었는가 이제 그런 걸 하면 뭐 사실관계는 뭐 밝힐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한 수사 내용과 함께 해경의 늑장 대응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눴는데요. 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경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은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법인세 전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짐작컨대는 민주당이라든지 좀 진보 좌파적인 성향의 경제 이론을 갖고 계신 의원들께서는 2천억 기업에 대해서 25% 법인세를 부과하자가 민주당 아니었는데 그거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제 합의된 것이 3천억 기업으로 됐거든요. 그거에 대한 불만의 표시지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서 표결에 참여했으면 절대 그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표심이 바뀌었을 거다. 들어갔었으면. 표심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야합을 했기 때문에 이거 통과시키는 것이 그들의 명제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입장. 밀실 야합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 참여할 수 없었다. 지금 이런 입장이란 그리고 어제 말씀이에요. 느낀 것은 대한민국이 1여 2야가 있는 게 아니고 1여 1야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국민의당은 야당이 더 이상 아닙니다. 뭐 여당 이중대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중대도 아니고 그냥 여당이에요. 그냥 여당이 국민의당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그 소리던데요. 아니 듣기 싫어도 자기들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제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진짜 이제는 야당의 어떤 서로 공조 이것도 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표결에 불참했던 이유 지금 설명을 좀 들었어요. 그나저나 한성교 의원님 사실 오늘 초대한 이유는 원내대표 경선에 나가셨잖아요. 네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모셨던 건데 감사합니다. 경선 출마 선언을 제일 먼저 하셨는데 그때 일성이 뭐였는 거 아니? 홍준표 대표의 언사가 도를 넘은 지 오래됐다. 홍 대표 사당화를 막겠다. 그러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로 자유한국당이 사당화돼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어떤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은 뭐 짐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대통령의 탄핵이라든지 구속이라든지 대선 패배라든지 그 뒤에 뭐 어떻게 숨 쉴 틈도 없었고 숨 쉴 자격도 없듯이 죽어서 이렇게 사는 그런 가운데 사실 홍준표 기가 많이 죽어 있는데 홍준표 대표 같은 성격의 대표는 우리에게는 이 시기에 굉장히 필요한 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뭐 기억력도 좋으시고 순발력도 좋고 때로 정치력도 있으시고 아주 활동적이지 않습니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밀실 야합을 통한 추악한 뒷거래 예산안 저지를 위해 한국당 의원들은 예산이 통과되는 순간까지 피켓 시위를 벌였고 바로 비판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예산안 428조 원이 통과되는 과정은 조금 전에 김정훈 기자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전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다른 당 원내대표들과 합의를 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무사히 통과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만 당내에서 거센 반대에 부딪힌 거죠. 임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그런데 심지어는 사퇴하란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 그러죠. 자, 원내대표 경선 후보로 나선 분들은 이 상황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 한 분 한선교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한선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예산안 저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참 어려운 자리구나. 아니 예산안 얘기부터 잠깐 진짜 해야 될 것 같은데 3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긴 했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 의원님도 그런 생각하신 거예요. 네네. 지금 말씀이 합의안이라고 그러셨는데 저희들도 똑바로 봤지만은 잠정 합의안입니다. 잠정이다. 근데 이제 잠정 합의안은 보통 밑에 3당 대표들이 사인을 안 하는데 거기는 또 사인이 돼 있더라고요. 사인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으시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 대표는 잠정 합의안이라도 이 정도까지 방어를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 원하는 예산을 반영을 했으면은 의총에서는 그런 대로 부족하나마 통과되지 않을까 하고 오셨는데 예기치 않은 그런 저항을 받으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제 우리 오전, 오후 두 차례 의총을 했었는데 거기서 뭐 정우택 대표의 책임을 묻고 뭐 이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당의 밀실 야합 한쪽은 국가 예산을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차지하고 한쪽은 자기들 지역 예산을 서로 바터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제 수적으로 과반수가 넘어서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도리는 없었고 의총이 길어졌던 이유는
과연 이런 부당한 이유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행동 수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방법론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것이 주였지 정우택 대표의 책임을 묻고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의 책임을 물었느냐 아니냐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네.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그분이 가서 합의까지 하고 잠정 합의라고 좀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사인을 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한 내용에 대해서 당내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뒤집는 바람에 여러 가지 혼란이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눈살 찌푸리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게다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불참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도 이제 김현정 앵커께서 이렇게 눈살 찌푸린다 하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이제 더 강하게 느끼실 텐데 이 잠정 합의안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정우택 대표도 이것은 잠정 합의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하고 회의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민주당 17대 국회 같은 때는 박근혜 대표 시절에 야당 그 대표가 9분인가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도 여야 합의, 잠정도 아니고 합의안이 이게 합의가 됐는데 의총에서 무결돼 갖고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이 완전한 안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부당함을 알리는 방법을 어제는 오랜 시간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죠.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걸 물리적으로 옛날 국회 선진화법 없을 때는 아마 단상으로 올라갔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걸 국민에게 똑바로 알리자죠. 민심 야합을. 근데 한 의원님 전략상으로도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요. 조금 전에 설명 들으셨겠지만 그 법인세 부분 자유한국당이 그토록 반대했던 법인세 부분 만약 불참하지 않고 들어가서 표결했더라면은 그거는 자유한국당 뜻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것도 놓치신 거예요. 아니 그거는 잘못 짚으신 건데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서 표결을 했으면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분명히 전체 찬성표를 눌렀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불참을 했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는 이미 달성이 됐었고 제적 과반수를 넘기서 심부름을 하는 총무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17대 김동영 의원부터 원내 대표가 돼서 원내가 독보적인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 질문이자 홍준표 대표의 반론으로 마무리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박근혜 사당화, 그 박근혜 사당 밑에서는 고위공직과 당 요직을 차지하며 전행하던 사람들이 수양버들처럼 그렇게 흔들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홍준표 사당화 운운하는 거 가소롭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박근혜 대표 시절에 2007년까지 대변인 2번을 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데 사당화된 적은 제 느낌엔 그렇게 없었습니다. 제가 그 안에 있어서 느꼈는지 모르고 그리고 저는 고위 당직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호가호위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도 아닌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리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라도 저기 혹시 김현정 앵커 고름 아세요? 고름? 고름 알죠. 아침 시간에 이런 좀 불결한 물질적에서 죄송한데 그런 식으로 비유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어제 홍준표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요. 그럼 고름을 고름이라 그러고 암덩어리를 암덩어리라 그러지 암덩어리님 그러냐라고 어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 최신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그렇게 장난기 섞인 그런 얘기하시면 진짜 당 대표로서의 품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죠.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한선교 의원.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한 소식인데요. 해경의 늑장 초동 대응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당시 모습이 담긴 CCTV도 공개가 됐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환하게 불을 밝힌 배 한 척이 항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지금 저 빨간 동그라미 속 배가 바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구조를 위해서 출동을 준비하는 해경 고속단정인데요. 그런데 시간만 지나도 저 주변에 계속 빙빙 돌고만 있습니다. 다른 어선만 지금 불빛으로 비추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저렇게 허비한 시간이 20분이 넘는다고 하고요. 이 이유가
지금 항구에 있는 다른 어선들을 묶는 작업을 했다고 네.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선들이 쭉 묶.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 홍준표 선배가 말씀이 좀 거칠 부분들이 있죠. 지난 대선에서도 거친 부분이 있죠. 예. 문재인 후보와 토론 중에 도로장머리가 없다 이런 얘기도 맞아요. 예. 이렇게 불쑥하시고 아마 그분의 성격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아주 나쁜 감정을 갖고 하시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예, 예. 말씀이 좀 지나치셨고 사당화라는 것은 지금 뭐 고루미니 뭐 암덩어리니 바퀴벌레니 이 친박 성향의 의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지금 우리 당에는 한 20명 정도 탈당했다 복당한 복당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분들이 사실은 그 모든 잘못 과오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뭐 최순실 국정농단에 있다 하더라도 그 탄핵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사실 우리 당의 수십 명의 의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러한 좌파 정부를 만들고 나가서 자기들의 정치 실험을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물론 돌아온 탕화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부모의 마음도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주요 당직을 그들에게 맡겼고 이제는 홍 대표가 미는 듯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나간다. 그것이 바로 한쪽 세력은 괴멸시키고 한쪽 세력으로 앞으로 가겠다. 그 선두에 아마 홍준표 대표 본인이 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이 말씀이라든지 행동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아니, 홍 대표가 있습니다. 미는 후보가 지금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뭐 다 우리 기자들도 다 짐작하고 있고. 아니, 뭐 기자들이 당에서 쓰기로는 다 김성태 의원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보긴 했습니다만 저도 홍준표 그 대표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하시던데요. 난 민 적 없다. 누구도. 근데 미국 출장 가셔갖고 예.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대표님 진짜 김성태 의원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고 투쟁력 강한 사람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럼 그런데 예. 기자들은 뭐 취재를 그냥 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당화의 증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전에는 정말 제왕적 당 총재가 존재하던 시절 16대까지는 예. 원내 대표가 아니고 원내 총무였습니다. 그래서 당 총재가 지시하는 일을 원내에